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제는 지방 출장을 하느라고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고향 전라남도 순천을 갔는데 그 순천의 노광규 시장이 그 아주 끈기를 가지고 순천만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국가정원 제1호가 됐는데 이번에 뭐 또 200일인가 동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과도 자랑할 겸 홍보할 겸 꼭 와달라고 해서 몇 년 만에 공식적으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가서도 우선 민심이 많이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사실은 제가 그 두 번 국회의원을 거기서 하고 꼬마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항하는 순수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조순영 대표하고 같이 저도 최고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요새 서울로 뭐 차출한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그냥 대통령의 그 위강으로 휩쓸었기 때문에 선풍적인 바람을 몰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패했죠. 그런데 그 후에 과정에서 제가 김대중의 밀사로 평양을 갔다 온 후에 평양에 돈을 크게 지원하지 말라는 층원을 드렸다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끼어졌어요. 끼어져서 한때 호남에서는 김대중에 대한 배신자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발디딜 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몰렸는데 내버려뒀죠. 내버려뒀는데 그거 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번에 가니까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그래도 김대중에 대해서는 김경재가 충신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뭐 충신이고 아니고 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전라남도의 유권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훌륭하고 빛나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가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있을 때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지원금. 그리고 그 후에 요새 뭐 여기저기서 삐져나오는 무슨 비자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김대중의 정치적 이미지에 좀 상처가 가는데 그래도 그 문제, 그 크리티컬한 시점에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의 하나로 평가를 해줘서 세상 살다 보니까 또 이럴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과 및 미래 비전 공유 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의 정치인들입니다. 뭐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뭐 시의원, 뭐 각 동협회장. 뭐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노광규 시장인데 전부 다 공식 옷을 입는데 자기 혼자만 저렇게 나와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정원의 관리사처럼 보여서 더 좋게 보인다 하고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운데 좀 클로즈업한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서 서가번 의원, 그리고 두 번째가 방송용 시장, 민선 제1시장입니다. 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직계 후배입니다. 그 다음에 저고요. 하얀 와이셔츠가 노광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신준식 시장. 이렇게 모였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환대를 받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건배 축사를 하면서 노광규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때 이 노광규 시장이 되게 몰렸어요. 정원박람회 만든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뭐하러 만드냐. 그런데 끈질기게 그걸 버티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때 좀 헷갈렸던 것이
원래 2000년대 초에 그 순천을 흐르는 그 동천이라는 그 하천이 있는데 좀 넓은 하천입니다. 위에서 두 개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내려서 바다로 내려가는 데인데 뭐 하수구를 오물투성이죠. 뭐 화장실 뭐 하수구를 말할 것도 없이 뭐 별게 다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동천 가꾸기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20억, 50억인가 어거지로 예산을 끌어내서 그것을 그 옆에다가 관을 하나 묻어가지고 하수 처리 종말정을 저 밑에다 만들었어요. 바닷가 쪽으로. 그러니까 순천 그 동천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걷는 길, 지금 우리나라 서울로 보자면 서울의 강변북로하고 이쪽에 여의도 쪽에 길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길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그때 이제 방송용 시장이면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내려가다 쭉 내려가 보니까 그 바닷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거기가 뻘이 아마 아주 좋습니다. 뻘이. 원래 뻘이 가장 좋기로는 거기서보다 조금 더 동쪽에 있는 광양만 뻘이 참 그 동양의 최고 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광양만 김이 아주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는데 포스코의 계열인 광양지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광양만의 그 뻘은 없어졌죠. 그리고 당시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원래 김이라는 게 원래 이름이 해위입니다. 바다에 무슨 푸성귀 이런 해위인데 그 광양의 김씨라는 분이 그 광양만 김을 해위를 재배를 했는데 그 품질이 세계 전국의 최고였어요. 일본도 아주 그냥 수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해위라는 이름하고 복잡하게 이름을 하나 새로 만들자. 그래서 자기 성 김을 따라서 그럼 광양 김이라고 하자 해서 김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아드님이 또 거기서 김재호 씨라고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좋은 뻘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순천 여자면으로 해서 고흥 보성 쪽으로 뻘이 좋아서 거기는 특히 벌교의 꼬막이 아주 유명합니다. 꼬막도 뻘이 좋아야만 맛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데인데 노광규 시장이 이제 우리 하수 종말 처리를 해가지고 바다가 깨끗해지니까 이 근처에다가 바다공원을 하나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천만의 정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파이팅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잘 설득했는지 어쩐지 국가정원 제1호라는 것을 따가지고 자칭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걸 붙였는데 굉장히 사업성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나무를 갖다 심고 어쩌고 하니까 반대파들이 그 나무 좀 있으면 다 죽는다. 왜냐면 그 밑에 지하 5m 정도 가면 그 갯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올라서 나무를 전부 썩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황폐하게 된다 하고 그냥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저도 한때 솔깃 했죠. 정말 그럴까 했는데 무릅쓰고 그 노시장이 열심히 밀더니 오늘처럼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빼고 대신 오늘 다시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용희의 그 잊혀진 계절의 노래 배경이죠.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아침에 턱 일어나 보니까 중앙일보에는 우리의 친애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연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고록 1이에요. 그래서 읽어봤죠. 제가 중앙일보 잘 안 읽는데 그걸 읽어봤더니 한국 위안부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다뤘는데 내용은 진지하게 잘 썼는데 우선 많은 사람이 느끼기를 왜 하필 이 이야기를 중앙일보에다 연재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용이 자기가 이거 열심히 잘 했는데
이것을 뭐 정의연, 정의구현 뭔 연맹 하는 윤미향이가 막 반대를 해갖고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지금 결국 그 첫 번째 연재는 윤지향을 비판한 거예요. 윤지향 의원을. 그래서 글쎄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회고록 첫 마디가 한국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 요새 좀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윤미향을 그런 것이 어쩐지 좀 격에 좀 맞지 않는다. 좀 어색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봤더니 어제 또 박찬종 의원이 어제 무슨 국민의힘 선거 관계에 대해서 맹탈을 가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많은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하고 뭐 아주 과감한 발언을 했는데 뭐 첫째 그룹으로는 국회의원 그룹 1, 두 번째는 이제 원내총무니 무슨 당 대표를 했던 그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하는 이 세 그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았어요. 당신은 진짜로 이 정권이 제1당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작당에 그냥 야당이 돼도 어물어물하고 기득권을 즐기는 일종의 전략적인 공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에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뼈 아픈 소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런 식의 물갈이를 해가지고 이 시국이 해결될까 하는데 원천적인 그 회의를 가집니다. 오늘 마침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시정연설을 했는데 내용은 뭐 보통 뭐 준수한 작품이에요. 의뢰할 수 있는 작품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연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금년 말쯤은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그래도 포스코 노동조합이 잠정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포스코 노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봉이 거의 1억 내외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노조 한다고 그럽니까? 국민의 비판도 의식을 했을 거예요. 양심이 있지 그거 노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비슷하게 어딥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회계 문제를 보고하고 공개하겠다 하는 것도 노동조합 현실에서는 꽤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도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뭡니까 152일 그렇죠? 내년 4월 10일까지 152일이지 150일 D-152예요. 160일 160일 후에 벌어진 4월 10일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과연 제1당이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꼭 여론조사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회의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재는 훨씬 많습니다. 우선 지금 요새 대표로서의 정치적 권위를 상당 부분 회복한 이재명 대표가 떡 앉아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가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들에게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그리고 덕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언젠가 다 쳐낼 것이다. 그럼 뭐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 뭐 적당히 하고 안 되면 새 당 만들어야죠 하고 오늘 아주 내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예상했습니다만 거기는 새로운 당이 나오는 게 불가피하다. 분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호남 지역을 어제 방문한 경험과 인상담으로도 신당이 나오겠구나.
대충 거기는 그저 이용섭이라고 광주시장 한 사람이 주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그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40석 전후가 됐죠. 그런 식의 당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호남 석관 독점 시대는 조용하지만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로 이재명도 그런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 선거가 자기에게도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의 선거 제도가 근본적으로 좌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선거 제도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대법원 법원의 구성 자체도 이재명 씨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혁신을 한다고 해서 그 인요한 교수를 엊그제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개인적인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제가 발표했던 뭐 유튜브나 이런 문제를 한 두어 개 보내고 또 제가 잘 고맙습니다 하고 답장도 오고 그래서 제 얘기를 제 의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요한이가. 그런데 제가 거기서 특히 얘기했던 것 중에 제 1척으로 광주 5.18에 참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뜨끔했어요. 아마 이 야당의 뭐 혁신위원장이나 무슨 비상대책위원장 그전에 뭐지 김종인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가서 무릎 꿇고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 그런데 김종인이가 안 된 것이 인요한이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김종인 의원은 당시에 그 5.18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진지하게 평가하고 막 추모하고 흠모한다는 그런 좀 낯뜨거운 발언을 안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인요한은 내놓고 해버려요. 자기는 순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내놓고 하고 뭐 5.18 광주 5.18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 5.18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정리한다는 단서를 반드시 붙여야지. 그래서 5.18 문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혹시 윤 대통령이 인요한에게 부탁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5.18을 헌법에 넣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우리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고 특히 광범하게 보수 우파. 광범하게 지난번 대선에서 뭐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까지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냥 5.18을 그냥 찬양하고 아니 뭐 오비여천가라고 할까? 용비여천가 비슷하게 막 올리니까 이 보수 중도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건 뭐 몇 마디 인요한한테 전화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말 실수하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뭐 농담도 못합니까 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랬다는 거야. 그 사람이 원래 싱겁게 얘기를 잘합니다. 사람은 아주 솔직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혁신 문제가 과연 성공적으로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를 보아서 오늘 현재로 D-162일 후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절대로 과반수 차지할 수 없다 하고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내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요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당히 많은 자유우파, 보수우파가 많습니다. 저쪽에 뭐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뭐 신경 안 쓰고 있고 모른 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도 이 문제를 잘 해결되지 못하면 윤석열은 탄핵당할 것이라는 거 입에다 붙이고 살아요. 탄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선거 직전에도 몰려서 당할 수도 있고
선거 후에도 당할 수도 있고 아마 선거 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10석 좀 안 되고 저쪽은 뭐 169석, 170석 정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감추어진 뭐 진보당, 정의당 뭐 이런 사람들 붙이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도 옛날 꼭 김무성이 격으로 나갈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건 좀 공천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천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뭐 쟤들은 뭐 나 공천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 지지하냐 이러고 나올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부대의 제2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돼. 그냥 완전 판은 깨져요. 판은 저쪽으로 주도권이 완전 무결하게 갑니다. 옛날에 뭐 문재인 당시 대표가 그냥 막 촛불혁명 일으킨다고 촛불 데모하고 막 밀어붙여서 박근혜 쫓아내듯이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자유우파 사람들은 이거 대안이 없다. 이거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걸 막을 수 없다 하는 막말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 대통령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진짜 모르는지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돌아다니는 얘기로 그냥 윤석열은 뭐 저쪽에 선거 조작의 주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정철이니 뭐 정봉준이 주진우니 뭐 이런 사람과 어울려서 지냈다는 거야. 이건 뭐 기가 찰 얘기죠, 사실이라면. 그래서 약점을 잡히고 있다는 거죠. 말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오늘도 내일이 가까운 보훈회관에서 뭐 자그만 정당이지만 9개인가 11개 단체가 통합단체를 만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반윤이에요. 보수파인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해요. 저 사람은 약점 잡혀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다니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당장에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기 나름의 카메라 출동 프로그램에 방송을 하고 그것을 우리 쪽에다가 이제 전지해서 실었던 이상로 씨가 오늘 아침에 뭐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한동훈이는 우병우 쪽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제목이 내가 너무 세다고 해서 탄핵은 가능한가 그랬죠? 그렇게 퀘션 마크를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인용한 것이니까 제목은 우리 나름대로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럼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쭉 전제를 해왔던 차제에 내용이 너무 강경하다고 해서 또 빼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만나면 제가 탄핵 문제 그렇게 너무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공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이상로 박사뿐만 아니라 오군호, 뭐 민경욱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민경욱 전 의원은 지금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공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권토중례하고 싶어 한다 하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걸 좀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정당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자유보수파들의 이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지난번 3구 대선에서 나올 만한 그 표가 안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선 최소한도 사전투표라도 없애라. 법제화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하여간 사전투표제를 아주 최소화하거나 그리고 그 사전투표 기간 한 5일날 법정기일 4일 5일인데 그걸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본투표 바로 직전으로 돌려라.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고 그냥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될 것인가. 참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유행하는 노래 있죠? 이용의 잊혀진 계절. 뭐 그런 얘기 있죠. 새로울 때마다 꿈을 가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나를 슬퍼요. 그렇게 노래 나오죠. 그 슬픈 이야기야. 그래서 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전망이 대단히 슬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장하지 않고, 절대 과장하지 않고, 이재명 당이 압승할 것 같이 보여요. 뭐 자기들이 인기가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체제, 시스템이, 프레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프레임을 뻔히 알면서 윤석열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윤석열 자신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자신을 의심까지는 안 합니다. 혹시 뭐 이거저거 인간관계에 걸리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자기를 임명해 주었던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 뭐 또 개인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의견에 뭐 이런 그런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얼른 그것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은 자유우파가 더 세게 밀어붙여가 그냥 숨도 못 쉬게 세게 밀어붙이면 마지못해서 이것을 할 수도 있다. 그 예를 들면 옛날 직선제를 발표한 6.29 선언의 노태우 있죠. 노태우도 사실은 그 전까지 4.3 호원 조치라고 해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간접 선거한다고 그 소리 꽝꽝 쳤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했습니다. 권위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는 이 사정이 간접 선거를 해가지고 노태우를 다시 뽑을 경우에 난리가 난다는 판단을 가진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 민중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하는 척을 해라. 그래서 노태우가 내가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해서 직선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고비를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전두환도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그 사실은 6.29는 내 작품이요. 그 훗날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대화 없이 노태우 후보 혼자서 그걸 결정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약간 어린애 같은 사람이고 뭐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때 거기에 책사가 뭘 얘기하느냐면 사자필성론이라는 게 그겁니다. 4시가 나오면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태우 나오고 김영삼 경상도 쪽으로 김영삼 나오고 그리고 김대중 호남 쪽으로 나오고 JP 충청도 쪽으로 4시가 나오면 근데 JP는 엄밀하게 말해서 전두환 쪽 노태우 쪽 같지만 또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그때 뭐 표가 아마 36대 24대 23점 얼마대 그러니까 YS와 DJ는 뭐 0.8% 차이였어요. 그리고 JP는 7.6인가 7.1인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갈리지 않았더라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누구를 뽑더라도. 그때 했던 제가 정치적인 롤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 긴 얘기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때 합해야 한다 하는 공작을 상도동에 김동룡 당시 비서 차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맞춰가지고 바로 그 선거 전전날 저 뭐 어디 온천에 계신다고 9시에 상도동에 도착한다고 해서 그걸 맞춰가지고 DJ를 하여간 보쌈을 하든지 어쩐지 끌고 가서 상도동에 가서 이걸 마치려고 했던
그 기도를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 가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붙었으면 YS가 됐든 DJ가 됐든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쪽 사람들이 공작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DJ 쪽도 그러고 YS 쪽도 그러고 갈라지면 전부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셈법이 내년 4월 10일에도 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은 사실상 제1당 아닙니까? 1당이 좀 깨질 거예요. 깨지고 또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애매한 정치적 행보 때문에 불만을 가진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2의 보수정당, 자유우파 정당에 나오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결국 4당 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혁신위원장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그 당내에 뭐 이준석이나 뭐 홍준표나 주워 살려고 하고 이쪽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준비도 안 돼 있어.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것이 될 것인가.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잘 아는 후배로서 악담하게 썼습니다만 저래갖고 뭐가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뭐 김혜경인가? 그 혁신위원장? 김혜경인가? 그 양반이 하는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참으로 걱정이에요. 말을 조금 이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보냈나 누가 보냈나 저에겐 그 자료가 참 많이 옵니다. 참 많이 오는데 이게 너무 근소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깐디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의 사회 악. 첫째, 원칙 없는 정치. 우리나라에 지금 딱 맞잖아요. 원칙 없는 정치. 그 다음에 노동 없는 부. 노동은 안 하고 돈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잠정 중지했다는 포스코 노조의 노동쟁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그룹 중에 하나야. 그 사람들이 쟁의하려다가 하도 어쩌고 하니까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너 그냥 어느 순간에 터질까 말까 아슬아슬해요. 노동 없는 부. 그리고 노조 간부들이 돈을 많이 받습니다. 놀고 먹으면서 뭐 심심치 않게 그리고 뭐 자기 존재를 보여줘야 하니까 가끔씩 무슨 말썽 부리고 이러고 하는 걸로 자기 존재를 보이고 막연히 쉽지 않고 이 노조의 횡포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 없는 쾌락. 요새 뭐 오늘 뭐 그것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검도 선수 남아무개 아주 멋있는 스타가 또 이상한 사건에 말려 들어가지고 사랑 이야기가 아주 복잡하게 겹쳐 있어요. 뭐 꼭 그 사람을 예를 들 건 아니지만은 펜싱 선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문제, 양심 없는 쾌락. 그 다음에 인격 없는 교육. 우리 교육이 뭐 대학 입시 들어가는 것만 바쁘지. 그리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가짜 문서를 만드는 건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조국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요새 강남에 가면요. 그거 뭐 문서 뭐 하나 만들고 하는 거 뭐 500만 원, 뭐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1000만 원 내면 그거 몇 개 하면 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것이 좀 약간의 퇴조는 가고 있습니다. 도덕 없는 상업. 기업의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인간성 없는 과학. AI나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잘못하면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 없는 종교. 이건 할 얘기가 많은데 요새는 종교가요.
저도 예수쟁입니다만 종교가 하나의 비즈니스 같아요. 정신 상태를 다루는 비즈니스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아직은 이단은 안 사용합니다만 희생 없는 종교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전부 그 종교라는 비즈니스하는 가게라고 악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세계 기독청을 만든다고 해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걷어가지고 뭐 한때는 2조를 걷었다는 동 뭐 그런데 뭐 그건 좀 과장인 것 같고 하여간 돈을 좀 걷었는데 요새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기독청을 만들면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그쪽으로 와서 경배하고 그런다는 거야. 로마 교황청처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건 좋은데 이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교가 현실에 대해서 과감하게 발언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많이 개업하면 자기들 그 흑막이 속된 말로 뽀록이나 터져요. 그래서 이 종교의 문제도 뭐 많잖아요. 뭐 신천지니 뭐니 뭐 수없이 많고 요 가까운 데에 있는 또 세계 가장 크다는 교회 거기에 목사가 또 오늘 다른 데다가 순봉교회 다른 데 가서 뭐 무슨 발언 잘못했다고 해서 나는 한 적이 없다 어쩌고 지금도 그거 좀 시끄러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가 잘 돼야 합니다.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다음 것은 읽기가 좀 그럽니다만은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글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부 동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하고 왜 그놈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러나 참고삼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때 제가 참 아주 사랑하는 제 누나 이정화 누나 춘원의 마지막 따님 저하고 참 옛날 펜실바니아 대학 다니면서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요새 전화도 못 해봤는데 그냥 그 양반이 주신 그 춘원의 책의 초판본 아시죠? 처음으로 나온 책이 제가 몇 권이 있어요. 그래서 춘원의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일본 문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일본 애들이 참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춘원 일본을 만나다는 책이 있어요. 어떤 일본 사람이 쓴 건데 그 번역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한때 귀국한 후에 저기 저 바이칼 호수 근처 이르치쿠 거기에 가서도 한 2년 동안 고독하게 글 쓰면서 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원을 보면서 아마 춘원이 그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인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만 일본인은 평범한 근무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국인은 호의호식하는 것을 성공으로 알지만 일본인은 공깃밥 한 사발, 단무지 3개, 김 석 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한국인은 크고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만 일본 수상이나 일본인은 20평 정도 집에서 사는 것을 자족으로 알고 만족한다. 실제로 전직 수상이나 강요들이 20평 규모 집에 사는 것이 일본화된 나라입니다. 일본은. 다음 한국인은 비싼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만 일본인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한다. 제가 어떤 차를 3번째 꼭 같은 차를 타는데 뭐 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뭐 많이 달리지 않아서 한 13만 킬로 정도밖에 안 갔는데 낡았죠. 낡았는데 타이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도 자동차 기계는 좀 일각이 있으니까 차를 끌고 갔죠. 끌고 가서 타이어를 바꾸러 갔더니 그 타이어 사람이 이거 의원님 이 타이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이 타이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는 것을 모르고 찌그러 갖고 오래 가면 타이어 옆이 터진다며. 옆에 이렇게 가늘게 그저 철실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못 모르고 고속도로에 한 100km쯤 다니면 터져버립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와, 그래요? 나 몰랐네. 근데 타이어는 멀쩡해. 그래가지고 그도 차를 오래 끌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이 똥차라고 그러는데 나는 잘 굴러가니까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어 주인의 이야기예요. 아니 의원님 요새 똥차가 어디 있습니까? 새차 헌차 그 구분이 없습니다.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새차 헌차 구분은 타이어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차라도 타이어가 형편하면 그건 구닥다리 차고 아무리 오래된 차도 타이어가 쌩쌩 이건 새 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 차를 가지신 거예요. 그 차는 요새 기계가 좋아서 한 5년, 10년 정도는 큰 문제 없고 잘 가거든요, 차가. 그래서 타이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핸들, 요 세 개만 잘 조정하면 요새 10만, 20만 킬로는 끄덕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은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말해서 똥차를 도요다니 이런 거 다치 이런 것을 몇십 년짜리 끌고 다녀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지만. 그 다음 한국인은 탈세 감세를 하려고 거짓 신고가 다반사인데 일본인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한국인은 9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며 따돌리는데 일본인은 한 번 잘하고 9번을 실수를 해도 한 번 잘한 것을 칭찬 격려해 준다. 이건 좀 과장 같은데 아무튼 누가 그렇게 써서 일본인은 전두환 노태우가 깜빵에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한다. 이것도 뉴스입니다. 그 다음 한국인은 조금만 알면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는 꽉 찬 물병인데 일본인은 아무리 알아도 또 공부하고 노력하는 빈 항아리이다. 다음 한국인은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며 상대방을 깔보려 하는데 일본인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려 한다. 다음 한국인은 수단방법을 불문하고 내가 출세해야 자손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전략해야 자손이 잘 산다고 근검 전략이 몸에 배었다. 아직도 몇 개 더 있습니다. 10. 한국인은 나라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애국자인장 여기는 우리한테 좀 찔끔합니다. 일본인은 나라를 받들고 총리 말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총리고 어떤 대통령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꼭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고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일본인은 아는 것도 동료와 협의, 확인을 하며 일을 처리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한다. 한국인은 말로만 애국애족을 떠들고 실천하는 소극적인데 일본인은 애국애족을 말로 떠들지 않고 소리 없이 실천한다. 한국인은 외국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 잔뜩 사들고 오는데 일본인은 자국 상품을 들고 나가 실컷 홍보하고 자랑하고 돌아온다. 14. 한국인은 높은 자에겐 약하고 아랫사람에겐 강한 상약 하강형인데 일본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깍듯이 대하며 예의가 지나칠 정도로 바르다. 그것은 제가 일본에 갈 때서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인은 안 먹어도 먹는 척, 책임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오리반을 내미는데 일본인은 잘못은 서로 책임지겠다고 하며 그 책임자는 하라끼리 할복을 해버린다. 16. 한국인은 개개인이 사치하며 국가는 가난한 데 비하여 일본인은 한국보다 훨씬 어렵고 못 사는 것 같지만 국가는 세계 초일류 부강대국이다. 17. 한국인은 혼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럿이 하는 일은 싸움이 일어나고 일본인은 개개인을 보면 형편없이 보이지만 뭉치면 뭉칠수록 단결이 되는 민족이다. 18. 한국 노동조합은 회사가 2천억 이상의 손실이 나도 성과금을 달라고 파업을 하는데 일본의 노동조합은 흑자가 나도 회사의 앞날을 생각하며 임금 동결을 자청한다. 못 살겠다 대한민국
이라는 책에서 떼는 거라고 합니다. 뭐 제가 이거 전부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기분 나쁘게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쓴소리도 한 번씩 들어봐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이거 나한테는 없었어? 어디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저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좀 센티멘탈해지는데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조선일보에 최영미 시인 있죠? 아주 재밌게 글 쓰죠. 어떤 시? 날아가는 낙엽 Das treibende Blätter 헤르만 헤세의 시입니다. 나뭇잎, 마른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내 앞을 날아간다. 방랑도 젊음도 그리고 사랑도 알맞는 시기와 종말이 있다. 저 입은 궤도도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만 가서 숲이나 시궁창에서 간신히 멈춘다. 나의 여론은 어디서 끝날까? 이런 시를 보면서 한국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최영미 시인의 코멘트 이걸 읽어줘야죠. 제가 이거 보고 감동했어요. 내 나이 또래라는 모르니가 없을 독일 작가, 한국에서는 데미안, 유리알 유희 등 소설로 더 알려져 있지만 시도 곧잘 쓴 헤르만 헤세. 중학생 시절에 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으며 나는 사춘기 혁명이라고도 할 만한 충격을 받았다. 헤르만 헤세의 책을 빌려 읽지 않았다면 나는 작가의 길을 걷지 않았고 오늘날처럼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하고 불편한 여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85세까지 살았으니 충분히 오래 산 시인. 그의 시는 쉽고 센티멘털하다. 헤르만 헤세를 얘기한 겁니다.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나무잎 하나로 시 한 편을 만드는 그의 재능은 칭찬을 만하다. 나무잎이든 뭐든 하나를 붙잡고 시원하게 응시하면 시가 나온다. 방랑도 젊음도 사랑도 알맞는 시기와 종말이 있다는 1년은 달콤했으나 2년의 궤도도 없이 이르러서는 심각해졌다가 나의 여론은 어디서 끝날까를 들으면서 문득 슬픔이 몰려와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다. 시인 최영미 이미슬픈 이 그림 좀 보여주세요. 낙엽 하나를 쫙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에 아까 제가 인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돌아가고 지금 막 동네북처럼 뭐 부정선거 조사해라 뭐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밤에 무엇을 생각할까? 그리고 선거 부정을 위해서 꾸준히 음모하고 기획하고 있는 소위 양정철 유의 사람들은 어디서 오늘 무엇을 할까? 우리 역사가 이런 어떤 반칙에 의해서 주도된다면 한국 역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용희의 노래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하는 국민을 울리는 그런 절망의 프로그램을 지도자들이 제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윤석열은 반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이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함께 할 겁니다. 그것을 못하고 주저되고 지금까지 2년 뭐 음모, 약속 이런 것 때문에 우물우물하면 상당히 가혹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박해와 형극의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역사 발전을 위해서 뜨겁게 사색하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